사랑이라고 믿었어. 근데 당신 눈엔 처음부터 돈만 보였구나. 74세, 뇌경색으로 쓰러진 나를 2개월 동안 밤새워 간병해준 동거녀. 여보, 제 명의로 집 하나만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노후가 불안해요.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12억짜리 강남 빌라를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등기 이전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퇴원 당일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내 짐은 복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통장에서는 2,4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찰에게는 내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신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그녀, 처음부터 이 모든 게 계획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74세 노인의 처절한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보, 이거 드세요. 미음이에요. 정밀한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나는 겨우 고개를 돌렸다. 왼쪽 팔다리는 아직도 말을 듣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벌써 2달째였다. 대학병원 6인실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만 바라봤다. 옆 침대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매일 찾아왔다. 손자, 손녀까지 와서 할아버지하고 불렀다. 하지만 내 침대 옆엔 미란뿐이었다. 아들 진우는 미국 시애틀에 살았다. 화상 통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진우의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그게 다였다. 비행기 표값, 회사 휴가, 아이들 학교 문제. 아들도 아들 나름대로 바빴다. 괜찮아. 미란이가 잘 돌봐주니까.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미란은 정말 헌신적이었다. 아침 6시면 병원에 와서 세수시켜주고 밥 먹여줬다. 간호사들도 남편분 복 많으시네요 하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그저 5년째 같이 사는 사이였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투병 3년 마지막 1년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지옥이었다. 아내가 숨을 거둔 날 나는 무너졌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내 몸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1년을 혼자 살았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밥을 해도 숟가락은 하나뿐이었다. 그때 미란을 만났다. 성당 모임에서였다. 저도 남편 잃고 혼자 살아요. 힘들죠? 그녀의 눈빛에 같은 슬픔이 보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밥을 같이 먹고 산책을 하고 명절엔 함께 성당에 갔다. 1년쯤 지났을 때 미란이 말했다. 우리 같이 살까요? 혼자 사는 거 너무 외로워요. 나는 고민했다. 아들 진우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재혼은 신중하셔야 해요. 재산 문제도 있고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혼인신고는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5년은 지켜보세요. 나는 미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미란 씨, 같이 살 순 있는데 혼인신고는 좀 미루자. 미란은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었다. 괜찮아요. 서류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는 5년을 함께 살았다. 미란은 내 빨래를 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병원 갈 때 동행했다. 나도 그녀에게 생활비를 주고 가끔 옷도 사주고 여행도 갔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였다. 그런데 뇌경색이 왔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다. 미란이 119를 불렀고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겁니다. 왼쪽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한순간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6인실이지만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갔다. 약값, 검사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400만 원이 넘었다.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예금을 깨기 시작했다. 2,400만 원 있던 통장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도 미라는 변함없이 나를 돌봤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녀는 밤에도 병실에 남아 간이 침대에서 잤다.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휠체어에 태워줬고 목욕도 시켜줬다. 옆 침대 보호자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부인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렇게까지 하긴 힘든데. 간호사도 감탄했다. 나는 미란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 법적으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저렇게까지 해준다니. 미란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난. 말을 하다가 눈물이 났다. 미란은 내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날 오후 의사가 회진을 왔다. 박만수 씨, 이제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내일 퇴원 가능해요. 드디어 퇴원이었다. 2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나는 기뻤지만 한편으론 불안했다. 집에 가면 미란 혼자 나를 돌봐야 했다. 병원처럼 간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었다. 미란아, 집 가면 네가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라는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다. 나는 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나야. 내일 퇴원이래. 누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걱정 마. 다 준비됐어. 등기만 넘기면 돼. 등기? 무슨 등기? 나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약 때문에 정신이 흐릿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나.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잘 주무셨어요? 오늘 집 가는 날이에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약을 먹으면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 미란이 날 배신할 리 없었다. 5년 동안, 특히 이 2개월 동안 그녀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고마워, 미란아. 당연한 걸 가지고 뭐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어쩐지 낯설었다. 퇴원 수속을 밟는데 미란이 서류를 챙겼다. 여보, 병원비 영수증 다 챙겨야 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다. 조심히 가세요. 집에서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미란이 내 짐을 들고 앞장섰다.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봤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과 그를 밀고 가는 여자.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나는 왠지 초라했다. 74년을 살면서 건장하게 일만 했는데 이제는 이 모양이 됐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강남 빌라는 재건축 대상지였다. 10년 전에 3억 주고 샀는데 지금은 12억이 넘었다. 아내와 함께 산 집이었고 이제는 미란과 사는 집이었다. 다 왔어요. 조심조심. 미란이 나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가구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거실 소파가 새 것이었다. 미란아, 소파 바꿨어?
네, 여보 퇴원하시면 편하게 앉으시라고요.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괜찮아요. 제 돈으로 샀어요. 미라는 웃으며 나를 소파에 앉혔다. 부드러운 쿠션이 몸을 감쌌다. 확실히 예전 소파보다 편했다. 고맙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줘서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사이에. 미라는 주방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퇴원하는 날 미역국을 먹는 게 우리 관습이라고 했다. 나는 소파에 기대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가격 이야기가 나왔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20억 육박. 우리 집도 재건축되면 30억은 받을 거라고 했다. 아들 진우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미란이 거실로 나왔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여보,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미라는 내 앞에 앉았다. 손을 꼭 쥐고 눈을 마주봤다.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야? 건강 안 좋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여보 돌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게 무슨, 여보, 저희 혼인신고 안 했잖아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그래. 진우가 반대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걱정되죠. 미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근데 여보, 만약 여보가 먼저 가시면 전 어떻게 돼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법적으로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고 상속권도 없고. 미라나, 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 씨가 집 비우라고 하면 정갈 곳이 없어요. 나는 미란의 손을 잡았다.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미란의 노후를, 그녀의 불안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여보,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미라는 눈물을 닦았다. 이 집 말고 다른 작은 집 하나만 제 명의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집? 아니면 이 집이라도 좋아요. 제 명의로만 해주세요. 나는 숨이 막혔다. 집을 넘기라고? 12억짜리 빌라를? 미라나, 그건. 여보, 저 욕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미라는 울먹였다. 병원에서 2개월 동안 여보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도 늙는다는 거. 미라나, 여보가 편찮으시니까 제가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세수, 식사, 화장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전 68살이에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요. 그래서 내가 더 고맙지. 고마운 거 알아요. 근데 여보, 제 미래는요? 미라는 내 눈을 똑바로 봤다.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만약 여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전 하루아침에 노숙자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친척도 없고 자식도 없는 제가 70 넘어서 어디 가서 살아요? 그렇긴 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법적으로 그녀는 아무 권리가 없었다.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여보, 제발이요. 전 평생 이렇게 사람 믿고 산 적 없어요. 미라는 내 손에 얼굴을 묻었다. 5년 동안 헌신했는데 끝이 이렇게 불안하면 전 못 견뎌요. 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알았어. 우리 법무사 가자. 진명에 내 이름으로 넣어줄게. 정말요?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그래.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당연히 내 미래도 챙겨줘야지. 여보.
미라는 나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생각했다. 12억짜리 집이지만 미란이 없으면 나도 못 산다. 아들은 미국에 있고 나를 돌봐줄 사람은 미란뿐이다. 당연히 그녀의 노후도 책임져야 한다. 내일 법무사 가자. 빨리 끝내자. 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미라는 다시 주방으로 갔다. 미역국 끓는 냄새가 났다. 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약을 먹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미란이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여보, 푹 쉬세요.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그래. 나는 약을 삼키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다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였다. 응, 내일이야. 법무사 간다고 했어.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걱정 마. 도장 찍으면 끝이야. 그럼 집은 내 거야.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다음은? 응, 알아. 통장 비번 캐내야지. 나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수면제 때문이었다. 늙은이가 얼마나 더 버티겠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그래, 알았어. 내일 전화할게.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아니야, 분명 약 때문에 헛것을 들은 거야. 미란이 날 배신할 리 없어. 5년 동안, 2개월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다. 아침에 눈을 뜨니 미란이 화장을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진하게 했다. 여보, 일어나셨어요? 씻고 나가요. 10시에 약속이에요. 그래. 나는 몸을 일으켰다. 왼쪽 팔다리가 여전히 불편했지만 미란의 부축으로 화장실에 갔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74세 노인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투성이, 핏기 없는 피부, 흐릿한 눈빛.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택시를 타고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 강남역 근처 건물 3층이었다. 어서 오세요. 박만수 씨 맞으시죠? 법무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네. 부동산 명에 이전하러 왔습니다. 아, 증여권이시군요. 앉으세요. 우리는 사무실에 앉았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다. 강남구 빌라 한 채, 시세가 12억 정도 되시네요. 네. 증여세가 상당할 텐데 각오하셔야 합니다. 미란이 끼어들었다. 얼마나 나와요? 배우자가 아니면 6억까지 공제인데 혼인신고 안 하셨으면. 법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략 2억 정도 나올 겁니다. 2억?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법이 그렇습니다. 배우자 아니면 공제액이 적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2억이면 내 예금을 다 털어도 모자랐다. 여보, 어떡해요? 미란이 내 팔을 잡았다. 일단 명예 이전부터 하고 세금은 분납하죠. 분납이 돼요? 네, 5년까지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미라는 환하게 웃었다. 여보, 고마워요. 법무사가 서류를 가져왔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등기신청서, 위임장. 서류가 한 뭉치였다. 혹시 나중에 되돌리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불현듯 물었다.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여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등기까지 넘어가면요.
그럼 취소는 불가능한가요? 사기나 강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한 번 도장 찍으면 끝이라는 뜻이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평생 모실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미란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알았어.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박만수,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그리고 도장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집을 샀을 때도 이 도장을 찍었다. 이제 그 집을 다른 여자에게 넘긴다.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해. 나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미란의 눈빛이 반짝였다. 다 됐습니다. 일주일 후면 등기 완료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등기권리증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라는 일어나며 법무사에게 인사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미란이 말했다. 여보, 오늘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뭔가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았다. 12억짜리 집을 그냥 넘긴 것이다. 하지만 미란 없이는 못 산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게 맞는 선택이야.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었다. 미라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주문했다. 여보, 이것도 드세요. 몸보신해야죠. 그래, 고맙다. 나는 국물을 떴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입맛이 사라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계속 웃었다.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온몸이 무거웠다. 여보, 약 드세요. 미란이 약을 가져왔다. 나는 약을 삼키고 눈을 감았다.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수면제 효과였다. 그런데 그때 또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나야. 다 됐어. 전화 통화였다. 등기 넘어갔어. 일주일 후면 완전히 내 거야. 나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다. 이제 통장 비번만 알아내면 돼. 그 다음은 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요양원 보내면 되지. 치매 걸렸다고 하면 아들도 못 말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래, 집 팔고 반반. 약속했잖아. 누구와 짜고 있는 거지? 걱정 마. 늙은이가 얼마나 더 버티겠어. 나는 온몸에 힘을 주었다. 눈을 떠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 조만간 정리될 거야. 기다려.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다. 내가 속았구나. 눈을 뜨니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했다.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평소보다 4시간이나 늦게 일어났다. 미란아? 나는 목소리를 냈지만 대답이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무거웠다. 어젯밤 약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았다.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텅 비어 있었다. 미란아. 다시 불러봤지만 조용했다. 주방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여보, 친구 만나요. 점심은 냉장고에. 미란. 나는 쪽지를 구겨 쥐었다. 어젯밤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등기 넘어갔어. 요양원 보내면 돼. 집 팔고 반반. 꿈이었을까, 현실이었을까?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몇 조각, 상한 두부, 시든 상추. 그게 전부였다. 일주일 전만 해도 반찬이 가득했다. 미라는 매일 밑반찬을 만들어뒀다. 뭐야, 이게.
나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다.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싶었지만 힘이 없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독거노인 고독사 작년 대비 15% 증가. 화면엔 혼자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모습이 나왔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 또 노인 이야기였다. 채널을 또 돌렸다. 재산 노린 동거녀, 70대 남성 살해 후 암매장. 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미란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이 점점 커졌다. 어젯밤 통화는 분명 현실이었다. 약 때문에 헛것을 본 게 아니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밝았다. 미란아, 어디야? 친구 만나서 차 마시는 중이에요. 왜요? 집에 밥이 없어서. 아, 미안해요. 제가 깜빡했네. 저녁에 사갈게요. 그래. 나는 전화를 끊었다.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말투가 사무적이었다. 예전 같으면 여보, 제가 바로 갈게요 했을 텐데.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미란이 돌아왔다. 손에 든 건 마트 봉투가 아니었다. 백화점 쇼핑백 3개였다. 다녀왔어요. 뭐 샀어? 옷이요. 제 옷. 미라는 쇼핑백을 방에 들고 갔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했는데 옷을 사왔다. 미란아, 밥은? 아, 그거요? 저녁에 배달시키죠. 내가 배고프다고 했잖아. 여보, 짜증내지 마세요.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나요? 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5년 동안, 아니 2개월 동안만 해도 이런 적이 없었다. 미란아, 너 요즘 이상해. 이상하긴요. 여보가 예민하신 거예요. 미란은 방에서 나와 거울을 봤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때요? 예쁘죠? 얼마 주고 샀어? 150만 원이요. 150만 원. 나는 소리쳤다. 미란아, 우리 지금 돈 상황이 어떤지 알아? 알죠. 근데 이제 제 집도 있는데 옷 하나 못 사요? 미라는 태연하게 말했다. 제 집? 네, 제 집이요. 등기 넘어갔잖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등기 이전 후 미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미란아, 그 집은 우리 집이야. 같이 사는 거지. 에이, 농담이에요. 근데 여보, 미라는 내 옆에 앉았다.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왜? 병원비 정산해야죠. 제가 먼저 많이 냈잖아요. 나는 경계심이 들었다. 영수증 있어? 있죠. 근데 왜요? 저 의심해요?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5년 동안, 2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알아, 미안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비밀번호는 1015야. 내 생일. 알았어요. 미라는 일어나 방으로 갔다. 나는 불안했지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통장에 2,400만 원 있었다. 병원비로 많이 썼지만 그래도 좀 남았다. 미란이 영수증 대조해서 정확히 정산할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저녁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 미라는 핸드폰만 봤다. 미란아, 같이 먹자. 네. 대답은 했지만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누구랑 문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치킨을 한 조각 먹었다. 목에 걸렸다. 물을 마시려는데 컵이 비어 있었다. 미란아, 물 좀. 네. 미라는 일어나지 않았다. 계속 핸드폰만 봤다.
나는 겨우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따라 마시는데 눈물이 났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12억짜리 집을 넘겨줬더니 물도 안 떠다 준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다. 미라는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비밀번호 알아냈어.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내일 은행 가서 다 빼낼 거야. 다 빼? 나는 소리 없이 일어났다.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다. 2,400만 원 있다고 했어. 반은 내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걱정 마. 늙은이가 뭘 알아. 치매 걸렸다고 하면 돼.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다음 주면 끝나.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손이 떨렸다. 미란이 날 배신하고 있어. 누군가와 짜고.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 진우에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냥 통화 내용을 들은 것뿐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은행 앱을 열었다. 계좌를 확인하려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 이상하다. 분명 맞게 쳤는데. 다시 입력했다. 또 틀렸다. 세 번째 입력하려는 순간 화면이 잠겼다. 비밀번호 5256. 은행에 문의하세요.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미란이 비밀번호를 바꿨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미란보다 먼저 일어났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통장 생각, 미란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은행 가야 해. 나는 혼잣말을 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미란이 방에서 나왔다. 여보, 어디 가세요? 은행. 왜요? 통장 확인하러. 제가 같이 갈게요. 여보 혼자는 위험해요. 괜찮아. 안 돼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미라는 재빨리 옷을 입었다. 우리는 함께 은행에 갔다. 지점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예전엔 가볍게 걷던 길인데 이젠 숨이 찼다. 뇌경색 후유증이었다. 은행 창구에 앉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자 행원이 물었다. 통장 잔액 확인하고 거래 내역 뽑아주세요. 신분증 주세요. 나는 지갑을 뒤졌다. 손이 떨려 신분증이 바닥에 떨어졌다. 제가 할게요. 미란이 재빨리 주었다. 그리고 행원에게 건넸다. 행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박만수 고객님 잔액이.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다. 37만 원입니다. 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잔액이 37만 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분명 2,400만 원 있었는데. 나는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여보, 진정하세요. 미란이 내 팔을 잡았다. 거래 내역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네, 잠시만요. 행원이 프린트를 뽑았다. 종이를 받아든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10월 15일 출금 500만 원. 10월 18일 출금 700만 원. 10월 22일 출금 600만 원. 10월 25일 출금 600만 원. 일주일 사이에 2,400만 원이 다 빠져나갔다. 이게 뭐야? 누가 돈을 뺐어? 나는 미란을 봤다. 여보, 제가 뺐어요. 뭐? 병원비랑 생활비로 썼어요. 미란은 태연하게 말했다. 2,400만 원을 일주일 만에? 여보, 병원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개월 동안 8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간병비 약값까지 하면 더 나가요. 그래도 2,400만 원이나? 그리고 생활비요. 제가 5년 동안 공짜로 일했어요? 미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간병하고 이게 다 돈이에요.
그럼 영수증 보여줘. 지금 당장. 버렸는데요. 뭐? 병원비 영수증도 마트 영수증도 다 버렸어요. 왜요? 저 의심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할아버지 부인한테 너무한 거 아냐? 맞아.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미란아,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싫어요. 여기서 다 얘기해요. 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여보, 제가 5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렇게 의심받아야 해요? 나는 그게 아니라. 저도 억울해요. 2개월 동안 밤새워 간병했는데.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행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들, 여기선 곤란합니다. 상담실로 가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미라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여보, 집에 가요. 여기서 창피하게 그러지 마세요. 나는 힘없이 일어났다. 통장에 37만 원밖에 없다. 2,400만 원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미란도 조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미란이 말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됐어. 근데 여보도 이해하셔야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다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여보, 화풀이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나가 있어. 좀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요.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미라는 핸드백을 들고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집도 넘겨주고 5년 동안 생활비도 주고 옷도 사줬는데 이제 통장까지 털렸다. 남은 건 37만 원. 한 달 생활비도 안 된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진우야, 나 좀 도와줘.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통장에서 돈이 다 없어졌어. 2,400만 원이.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란이가 다 뺐어.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경고했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진우야, 나 지금 어떡하지? 집도 넘어갔고. 집도요? 집을 넘겼다고요? 응, 일주일 전에 등기 이전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제가 지금 바로 한국 들어갈게요. 미안하다, 진우야.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 미란 씨 근처 가지 마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소파에 누웠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일했다. 땡볕 아래서 추운 겨울에도 일했다.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아들을 대학 보냈다. 그런데 노년에 이렇게 된다. 내가 바보였어. 오후 5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누르며 물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 나는 급히 현관문을 열었다. 제복 입은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박만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미란 씨가 신고하셨습니다. 신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협박과 폭언 혐의로요. 뭐라고요? 일단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냈다. 잠깐만요. 무슨 협박이요? 정미란 씨 측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박만수 씨가 오늘 은행에서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돈이 없어져서 확인하려고.
일단 진술은 경찰서에서 받겠습니다. 경찰은 단호했다. 나는 외투를 걸쳤다.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다. 조사실에 앉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박만수 씨, 오늘 오전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 통장에서 돈이 사라져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때 정미란 씨에게 고함을 지르셨습니까? 그건 제 돈이 2,400만 원이나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폭언은 안 됩니다. 경찰이 타이핑을 했다. 그리고 정미란 씨 측에서는 박만수 씨가 손을 들어 때리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증인이 있습니까? 그게 은행 직원이 봤을 텐데요. CCTV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진술서 작성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썼다. 박만수? 서명을 하는데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경찰서를 나온 건 밤 11시였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내 짐이 밖에 쌓여 있었다. 옷가방, 이불, 신발. 이게 뭐야?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다. 잠겨 있었다. 미란아, 문 열어.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다. 미란아,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이웃집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 너무 시끄러워요. 할머니, 미란이 봤어요? 아까 나가던데요. 짐 싸들고. 짐? 네, 큰 가방 2개 들고 나갔어요.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아 문에 기댔다. 미란이 날 버리고 도망쳤구나. 핸드폰을 꺼내 미란에게 전화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다. 미란아, 나야. 집에 왜 안 들어와? 문 좀 열어줘. 답장이 없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10월 말 날씨가 쌀쌀했다. 나는 외투를 여몄다. 여기서 어떻게 해? 휴대폰을 보니 배터리가 20%였다. 모텔이라도 가야 하는데 지갑을 확인했다. 현금 5만 원. 카드는 집 안에 두고 나왔다. 진우한테 전화해야 해. 하지만 미국은 지금 아침이었다. 진우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짐을 끌고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숨이 찼다. 가방이 무겁고 몸이 무거웠다.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10분이 걸렸다. 빌라 앞 벤치에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늘을 봤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이렇게 어두웠다. 벤치에 앉아 1시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진우였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 앞이야. 미란이가 문을 잠가서 못 들어가. 뭐라고요? 지금 밖에 계신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내 짐도 다 밖에 내놨어. 아버지, 지금 당장 모텔 가세요. 제가 카드 번호 불러드릴게요. 그래. 진우가 불러준 카드 번호를 메모했다. 근처 모텔을 찾아 들어갔다. 1박에 5만 원입니다. 카운터 직원이 말했다. 나는 진우의 카드 번호로 결제했다. 방 열쇠를 받아 3층으로 올라갔다. 좁은 방, 낡은 침대, 곰팡이 냄새. 하지만 지금은 이것도 감사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혹시 몰라 계좌를 확인해 봤다. 잔액 37만 원. 역시 나는 통장 거래 내역을 스크린샷 찍었다. 증거는 남겨둬야 해. 그리고 미란과 나눈 문자를 모두 캡처했다.
여보,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이런 문자들이 수백 개 있었다. 이것도 증거야. 신뢰관계를 입증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집 근처 부동산에 갔다. 사장님, 우리 빌라 시세 얼마예요? 아, 박만수 씨? 12억 정도 하죠. 재건축 대상지라. 혹시 최근에 매물 나왔어요?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나는 부동산을 나왔다. 아직 안 팔았구나. 그럼 시간이 있어.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정식으로 발급받았다. 최근 3개월 거래 내역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종이 3장. 모든 출금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도 증거. 나는 병원으로 갔다. 입원했던 6인실로 올라갔다. 간병인 김순희 씨 계세요? 네, 저예요. 박만수 씨? 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병원 카페에 앉았다. 사실은요, 정밀한 씨 일로 여쭤보려고요. 아, 그분이요? 김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상했어요, 진짜. 병실에서 통화하는 거 여러 번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늙은이 정리되면 집 팔고 반반, 이런 얘기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네. 워낙 충격적이어서요. 다른 간병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혹시 그분들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드릴게요. 김순희 씨는 메모지에 2사람의 번호를 적어줬다. 박만수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사기당한 것 같아서요. 역시,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날 오후 진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아버지, 진우야. 우리는 포옹했다.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야 해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그래. 근데 진우야, 나 증거 좀 모았어. 증거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캡처, 간병인 연락처. 아버지, 대단하세요. 진우의 눈이 빛났다. 이 정도면 소송 준비 훨씬 수월해요. 그래, 다행이다.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도 당하기만 하진 않아.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다. 모텔방에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만수 씨 계십니까? 경찰이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정밀한 씨가 신고하셨습니다.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요. 스토킹? 오늘 오전에 정밀한 씨 집 앞에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건 제 집인데요. 등기부등본상 정밀한 씨 명의입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일단 경찰서 가서 진술하셔야겠습니다. 나는 진우를 봤다. 진우가 말했다. 제가 변호사 연락하겠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이 눈부셨다. 박만수 씨, 오늘 정밀한 씨 집 앞에 왜 갔습니까? 부동산의 시세 확인하러 갔다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봤습니다. 정밀한 씨는 당신이 30분 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시계 보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다 보니 나는 말을 흐렸다. 앞으로 정밀한 씨 반경 100m 이내 접근하지 마십시오. 네.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다. 밖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근데 집 근처도 못 가게 됐어. 괜찮아요.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할 거니까. 우리는 호텔로 갔다. 진우가 예약한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아버지, 씻고 주무세요. 내일 변호사 만나요. 그래. 샤워를 하며 나는 생각했다. 미란이 먼저 공격하고 있어. 스토킹 신고로 내 발을 묶으려는 거다. 영리하네. 역시 5년 동안 계획한 것답게. 하지만 나도 준비했다. 증거를 모았고 증인도 확보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15층. 어서 오세요.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40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상담실에 앉아 나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캡처, 간병인 연락처. 김 변호사는 하나하나 살펴봤다. 박만수 씨, 증거를 잘 모으셨네요.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충분합니다. 특히 간병인 증언이 결정적이에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타이핑 소리. 10월 20일자로 정미란 씨에게 증여 등기됐네요. 되돌릴 수 있어요? 진우가 물었다. 사기와 강박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승산은요? 지금 상태로는 60% 정도입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시간입니다. 통상 이런 소송은 1년 이상 걸려요. 1년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네. 1심 판결까지 최소 6개월, 항소까지 하면 1년 반. 그 사이에 미란이가 집을 팔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처분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요. 법원 결정 나면 집 못 팔아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일주일입니다. 빨리 해주세요. 진우가 카드를 꺼냈다. 착수금 500만 원입니다. 결제를 마치고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다. 아버지, 이제 희망이 보여요. 그래, 고맙다, 진우야. 하지만 불안했다. 일주일. 그 사이에 미란이 집을 팔면 끝이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했다. 사장님, 저 박만수예요. 우리 빌라 혹시 매물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간병인 김순희 씨를 다시 만났다. 혹시 정식 진술서 써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당연하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김 변호사가 김순희 씨의 진술을 받았다. 9월 28일경 대학병원 6인실 복도에서 정미란이 통화하는 걸 들었다.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늙은이 정리되면 집 팔고 반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다른 간병인 2명도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사기 입증 충분합니다. 사흘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박만수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당신 집 오늘 매물로 나왔어요. 금매로 9억에. 뭐? 나는 차를 세웠다. 지금 매수자 보러 오고 있어요. 오늘 계약할 것 같은데요? 계약하면 안 돼요. 막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막아요? 주인이 파는데. 전화를 끊고 나는 진우에게 연락했다. 진우야, 미란이가 집 팔려고 해. 뭐? 지금 변호사한테 연락할게요. 10분 후 김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박만수 씨, 지금 당장 법원 갑니다. 긴급 가처분 신청할게요. 가능해요? 긴급하면 당일 결정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 3시, 나와 진우는 법원 복도에서 기다렸다. 김 변호사가 법정 안에서 판사를 만나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진우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야 할 텐데. 30분 후 김 변호사가 나왔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받았습니다. 정말요? 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제 미란 씨는 집 못 팔아요.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진우가 악수를 청했다. 우리는 급히 부동산으로 갔다. 사장님, 계약했어요? 아직이요.
지금 막 매수자 왔는데. 나는 가처분 결정문을 내밀었다. 이거 보세요.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계약하면 무효예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확인했다. 이런 이거 진짜네. 매수자가 투덜거렸다. 뭐야? 시간 낭비하게? 죄송합니다. 법적 문제가 있어서요. 매수자는 화를 내며 나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겨우 막았어. 부동산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미란이었다. 여보세요? 박만수 씨, 당신 뭐 한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집 처분금지 가처분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지켜요? 그 집은 제 명의예요. 사기로 뺏은 집이잖아요. 사기? 증거 있어요? 있어요. 간병인 진술, 통장 내역, 문자 기록 다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박만수 씨,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합의해요. 제가 3억 드릴게요. 3억? 네. 12억 중 3억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안 돼요. 전액 다 받을 거예요. 욕심 부리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처음으로 내가 이겼어. 2주 후 검찰에서 소환장이 왔다. 정밀한 최진호 피의자 조사.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 복도에서 미란과 최진호를 만났다. 둘 다 초췌해 보였다. 박만수 씨, 미란이 다가왔다. 뭐요?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미란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늦었어요. 5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한테 이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박만수 씨,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난 당신과 할 말 없어요. 나는 그녀를 지나쳐 검사실로 들어갔다. 조사실에서 나는 모든 걸 진술했다. 5년간의 동거, 등기 이전, 통장 인출. 검사는 꼼꼼히 기록했다. 증거자료 제출하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다. 통장 거래 내역, 간병인 진술서, 문자 캡처, 병원 CCTV. 병원 CCTV도 확보했습니까? 네. 정밀한이 복도에서 통화하는 장면, 최진호가 병원 주차장에 온 장면 모두 있습니다. 검사는 영상을 확인했다. 확실하네요. 이건 명백한 공모입니다. 2시간 후 조사가 끝났다. 검사가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충분하고 도주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밀환과 최진호는 구치소로 보내졌다. 뉴스에도 나왔다. 노인 대상 데이트 스캠 일당 검거 피해액 50억 추정. TV 화면에 미란과 최진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다. 전국 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년간 신뢰를 쌓은 후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TV를 껐다. 기쁘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진우가 말했다. 응, 꼭 이길 거예요. 그래야지. 3개월 후 1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미란의 변호사가 말했다. 증여는 박만수 씨가 원해서 한 것이고 통장 인출도 동의하에 이뤄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증여계약서, 등기권리증 모두 박만수 씨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그러나 증여 과정에서 사기와 강박이 있었습니다.
증거 제시하세요. 먼저 병원 CCTV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미란이 복도에서 통화하는 장면. 입모양을 전문가가 분석한 자막이 나왔다. 집 넘기면 끝이야. 요양원 보내면 돼.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리고 간병인 증인 나오십시오. 김순희 씨가 증인석에 섰다. 9월 28일경 피고인 정미란이 늙은이 정리되면 집 팔고 반반하자는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미란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다.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간병인 2명도 같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박만수 씨 통장에서 인출된 2,400만 원이 최진호 계좌로 그대로 입금됐습니다. 이는 두 피고인의 공모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피고인 정미란, 최진호, 마지막 진술 있습니까? 미란이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정말 외로워서 박만수 씨를 만났어요. 하지만 최진호를 다시 만나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돈이 보이니까 눈이 멀었어요. 미라는 나를 봤다. 박만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5년 중 처음 1년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듣고 싶지 않았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미라는 다시 앉았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판결 선고는 2주 후입니다. 2주 후, 판결 선고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정미란, 최진호는 공모하여 피해자 박만수를 기망, 재산을 편취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55조 횡령죄를 적용한다. 피고인 정미란, 징역 4년 및 집행유예 1년. 뭐? 나는 벌떡 일어났다. 집행유예요? 정숙. 판사가 소리쳤다. 피고인 정미란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이다. 다만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므로 엄중히 처벌한다. 피고인 최진호, 징역 6년. 추징금 11억 원. 원고 박만수에게 11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떨어졌다. 미라는 집행유예. 바로 풀려나는 것이다. 재판장님, 나는 소리쳤다. 저 사람은 5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징역 4년의 집행유예라니. 원고 정숙하지 않으면 퇴정 명하겠습니다. 나는 주저앉았다. 진우가 나를 부축했다. 아버지. 법정을 나오는데 미란이 나를 불렀다. 박만수 씨. 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돈 갚는 것밖에 없네요. 됐어요. 숨겨둔 계좌 다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찾아드릴게요. 미라는 메모지를 건넸다. 해외 계좌 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전부예요. 5억 정도 있을 거예요. 나는 메모지를 받았다. 고맙지도 않아요. 알아요. 그래도 이것밖에. 미라는 울먹이며 걸어갔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녀는 자유였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아버지, 항소할까요? 진우가 물었다. 아니. 네. 됐어.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집행유예는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난 지쳤어. 우리는 법원을 나왔다. 판결 후 8개월이 지났다. 변호사를 통해 해외 계좌에서 5억을 회수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집 매수인이 스스로 계약을 취소했다. 법적 분쟁 중인 부동산은 사고 싶지 않아요. 덕분에 집도 되찾았다. 12억짜리 빌라. 나는 그 집 현관문을 열었다.
6개월 만에 들어가는 내 집이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미란이 가구를 다 가져갔다. 소파도 TV도 침대도 없었다. 나는 빈 거실 바닥에 앉았다. 이겼다. 집도 찾고 돈도 받았다. 11억 중 8억을 회수했다. 3억은 미란과 최진우가 쓴 돈이라 못 찾았다. 하지만 8억이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버지, 가구 사야죠? 진우가 말했다. 그래. 우리는 가구점에 갔다. 소파, 침대, 식탁, TV. 새로 장만했다. 이틀 만에 집이 채워졌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예전 같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 편히 사세요. 그래. 진우는 일주일 후 미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어느 날 아침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다. 8,500원입니다. 점원이 말했다. 나는 카드를 긁었다. 혹시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적립하시려면요. 아니요, 됐어요. 고객님, 적립하시면 포인트 쌓여서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나는 카드를 챙겨 나왔다.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싫었다. 미란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통장을 털었던 기억 때문이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며칠 후 성당에 갔다. 미사가 끝나고 신자들이 나를 봤다. 박만수 씨, 오랜만이에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란 씨는 안 보이던데? 헤어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로. 나는 빨리 성당을 나왔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다들 내 사정 알고 있을 텐데. 뉴스에도 나왔고 동네에서도 소문났을 것이다. 노인네가 여자한테 사기당한 거.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다. 저녁 뉴스가 나왔다. 독거노인 고독사, 전년 대비 20% 증가. 나는 채널을 돌렸다. 노인 우울증 환자 급증, 사회적 고립이 주요 원인. 또 노인 이야기였다. TV를 껐다. 핸드폰을 봤다. 진우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다음 달에 또 갈게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난 괜찮아. 걱정 마라.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집도 있고 돈도 있지만 외로웠다. 믿을 사람이 없었다. 누가 다가와도 혹시 내 돈을 노리나 의심부터 들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아래층 사는 김영자예요. 반찬 좀 나눠드리려고요. 인터폰으로 50대 여자가 보였다. 괜찮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받으세요. 제가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나는 인터폰을 끊었다. 10분 후 또 초인종이 울렸다. 박만수 씨, 문 앞에 두고 갈게요. 나는 한참 후에 문을 열었다. 비닐봉지에 반찬통이 3개 있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나는 그것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 냉장고에 넣으려다 멈췄다. 혹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독약이나 수면제 같은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그럴 리 없어. 내가 피해망상증에 걸린 거야. 하지만 결국 그 반찬을 먹지 못했다. 다음 날 쓰레기통에 버렸다. 며칠 후 복도에서 김영자 씨를 만났다. 박만수 씨, 반찬 맛있으셨어요? 아, 네. 감사했습니다. 다행이다.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혹시 외로우시면 아래로 놀러 오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아니요, 됐습니다.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다. 김영자 씨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76세 노인의 얼굴. 주름투성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 내가 이렇게 됐구나. 어느 날 진우가 한국에 왔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다. 혈압이 높고 당뇨 수치도 올랐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조금. 우울증 검사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울증요? 네. 요즘 식욕이나 수면에 문제 있으신가요? 좀 잠을 잘 못 자긴 해요. 그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해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진우가 말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 말 들으셨죠? 검사 받으세요. 난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괜찮다니까? 나는 소리를 질렀다. 진우가 움찔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진우야. 내가 너무 예민했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그날 밤 집에서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을 혼자 비웠다. 취기가 올라왔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다. 미란의 번호가 아직 저장돼 있었다. 삭제해야지.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5년간의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보, 사랑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문자를 읽으며 울었다. 이게 다 거짓이었어. 핸드폰을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핸드폰을 수리해줬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제 생각엔 아버지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같이 살아요. 미국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한국 돌아올게요. 안 돼. 넌 내 인생 살아야지.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진우야.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난 괜찮아. 정말로. 이제 적응할 거야. 정말요? 그래.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6개월, 1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외로웠고 사람들을 믿지 못했다. 77세 생일날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상에 혼자 앉아 국을 떴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미란이 진짜였다면 눈물이 국에 떨어졌다. 집도 찾고 돈도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이긴 것 같지만 진 것이다. 믿음을 잃었으니까. 창밖에 눈이 내렸다. 겨울이 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눈을 봤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깨끗해 보였지만 밑에는 더러운 것들이 숨어 있었다. 마치 미란처럼. 겉은 따뜻했지만 속은 차가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진우였다.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고맙다. 내년 설에는 꼭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니 크리스마스 캐럴이 나왔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있었다. 나는 TV를 껐다. 조용한 집, 혼자 앉아있는 77세 노인. 12억짜리 집에 8억을 가진, 하지만 누구도 믿지 못하는, 법은 이겼지만 인생은 진, 그런 노인. 돈을 되찾았지만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사랑, 안전함. 77년을 살며 쌓아온 것들이 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법정에서 이기면 진짜 이기는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이기고도 지는 건가요?